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구의 역사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맡게 된 12기 김태훈입니다. 먼저 1단원에서는 퇴적암과 지지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단은 퇴적암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성되는 과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퇴적암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습곡, 단층 같은 이제 여러가지 지지구조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이 1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갑시다. 자, 일단 먼저 퇴적암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퇴적암, 이게 참 적을 게 없긴 한데, 일단 퇴적암, 당연히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진 암석이 퇴적암입니다. 자, 근데 이 퇴적암에 퇴적물이 쌓아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작용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풍화작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운반 및 퇴적작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지구과학원에서는 이를 세 가지를 크게 주로 다루게 됩니다. 먼저 풍화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암석이 존재했는데 얘가 이제 잘게 부서져 가지고 나뉜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풍화작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막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암석이 잘게 부서진다, 뭐 이런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변성암 같은 파트를 공부하면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외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잘게 부서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큰 암석에 비해서 작은 암석들은 표면적이 좀 더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운반 및 퇴적작용인데, 이거는 아까 생긴 작은 퇴적물들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천천히 쌓이는 과정을 이제 운반 및 퇴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성작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압축작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퇴적물들이 쌓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자연에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인간이 막 기계적으로 막 탑쌓기 하는 것 마냥 규칙적으로 쌓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쌓인다 쳐도 퇴적물들 사이에는 작은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공극이라고 부르고요. 압축작용은 이 공극을 이제 위에서 다른 퇴적물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공극 사이의 간격도 줄어드는 그런 걸 압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결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교결작용은 일단은 앞에서 설명한 압축작용, 이걸 다른 말로도 다짐작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다짐작용으로 인해서는 공극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극이 완전하게 메꾸어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교결작용에서는 이 다짐작용으로 인해서 작아진 공극 사이에 이제 물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 물 속에 존재하던 이제 석회질, 규회질, 철질, 물질들, 뭐 여러가지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이 공극 사이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진짜 엄청 조금씩 침전되게 되는데, 이를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압축작용하고 교결작용 두 개가 함께 작용한다면 언젠가는 단단하고 큰 퇴적암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성된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 게 세설성 퇴적암과, 일단 먼저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세설성 퇴적암이 있고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 세 번째로 유기적 퇴적암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특징들이 각각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세설성 퇴적암은 기존 암석이 바람이나 빙하 등에 의해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서 부서진 자갈이나 모래, 점토 등 여러 세설물들이 운반되고 퇴적되어서 아까 말한 속성작용을 거쳐서 형성된 퇴적암인데, 이 예시로는 이암, 삼, 실, 응애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화학적 퇴적암인데, 이거는 아까 교결작용을 얘기하면서도 말했는데, 물에는 여러가지 성분, 규산, 탄산, 칼슘, 산화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물이 증발해서 침전되어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생성된 퇴적암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석회암, 화학식으로 쓰면 CaCO3, 그리고 귀질물질이 침전해서 만들어진 셔트, SiO2, 그리고 이제 암염, NaCl이나 석고, CaSO4, EH2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기적 퇴적암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생물의 유해가 퇴적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이것도 그냥 빠르게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석회암, 처트, 암염, 석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큰 틀을 나눠서 배분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물을 이제 각자 이제 구성 물질의 크기나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 이게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입 닫고 외우라는 뜻이죠. 세설성 퇴적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설성 퇴적암이 아까 기존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이게 이제 속성작용으로 점점 쌓여가지고 퇴적암이 된 건데 이걸 이룬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들을 또 구분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갈, 모래, 실트, 점토, 화산재, 화산암괴, 화산탄 이렇게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에 대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깊게 보셔야 할 거는 이 네 개인데요. 왜냐하면 이 네 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이제 이 각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좀 외우고 계신 게 좋아요. 자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mm 이상, 모래는 16분의 1mm에서 2mm 사이, 그리고 이제 실트는 16분의 1mm에서 256분의 1mm 사이, 그리고 점토는 256mm분의 1 이하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자갈, 모래, 실트, 점토 이게 만들어내는 퇴적암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는 건데 일단 자감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감, 강력암을 구성하게 되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사암, 실트 같은 경우에는 니값대로 실트암, 그리고 이제 점토 같은 경우에는 CL과 이암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암비게이 파트인데 종종 나올 때가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고 아까 화산 쇠설물에 대해 화산재, 화산암괴, 화산탄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화산재료 같은 경우에는 응해암을 구성하고 이제 화산암괴나 화산탄 같은 경우는 직괴암을 구성합니다. 이제 화학적 퇴적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까 화학적 퇴적암을 설명하면서 화학식을 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성물질이 CaCO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석회암이고 SiO2 같은 경우에는 처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CaSO4, EH2 같은 경우에는 석고를 구성하게 되고 NaCl 같은 경우에는 니값대로 암염을 구성하게 돼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동식물의 유해 즉 유기적 퇴적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식물체로 이루어진 거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석탄 이런 게 있고요. 귀질 생물체는 이제 처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이걸 제외한 석회암 생물체들은 당연히 석회암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재미없는 퇴적암 파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퇴적 구조라는 게 이제 이따 설명할 건데 말 그대로 퇴적되는 환경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문제 풀 때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 설명할게요. 일단 퇴적 구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그리고 이제 건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점이층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이층리라는 게 이제 퇴적암의 한 지층 내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이제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뭐 사실상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있고 이게 땅이라고 치면은 퇴적물들이 이제 유속이 느려져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여기.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입자일수록 먼저 쌓인 입자들일 거니까 당연히 밑에 더 많은 퇴적물들이 쌓일 거고 여기에는 알갱이가 좀 큰 것들이 분포하게 되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면 점점점 작은 퇴적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해저 지진이나 화성 활동 같은 게 이제 수심이 활동 등으로 인해서 수심이 깊고 평탄한 대륙대로 한꺼번에 흘러내려 쌓일 때나 이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퇴적물이 호수로 급격하게 유입될 때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다에 퇴적물들이 계속 천천히 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미층리만큼 뚜렷하게 알갱이의 크기 차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막 화산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아래쪽으로 쏠리면은 당연히 아래에 많이 분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미층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층리인데, 사층리라는 게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나란하지 않게 형성되는 걸 사층리라고 하는데,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땅이 형성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다 치면은 물이나 바람 같은 것들이 이제 퇴적물을 이쪽으로 끌어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퇴적물들이 쌓이긴 할 건데, 이 물이나 바람 같은 게 꼭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층이 이런 식으로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지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쌓이겠지만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땅이 기존에 이렇게 있었으면 요 위로 퇴적물이 쌓여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층리예요. 이거는 뭐 그냥 물이나 바람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흔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연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연은이라는 게 수심이 얕은 바다나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이제 물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퇴적물의 표면에 물결 자국이 생성되는 걸 말하는데, 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걸 말하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막 그리기는 하지만 이거 지층의 역전 여부도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그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가정하면은 제가 그렸다시피 연은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설명하자면, 연은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다 라고 보면은 저희는 이 지층이 퇴적 구조가 역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건열입니다. 건열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여러분이 막 농촌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가끔씩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진 거 보잖아요. 뭐 불우환경 돕기 하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막 땅이 표면이 이렇게 쩌저저저저 갈라져 있는 환경, 그거를 그냥 건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주요 포인트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설명하라 이런 거는 서술형이 저희도 소문항 1번으로밖에 안 나온 적이 없었고, 주요하게 묻는 거는 이제 수능 같은 데서도 그렇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자주 씁니다. 저미층, 아까 사층리는 연은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각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지층이 역전된 여부를 그려볼게요. 연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으면 지층이 역전돼 있는 거고, 저미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같으면은 밑에가 알갱이가 더 커야 되는데 얘가 역전되면은 여기 이런데 크게 알갱이가 쌓여 있고, 밑에가 이제 좀 작은 알갱이 퇴적물들이 쌓여 있을 때 얘가 역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쌓이는데,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건열이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건열이 발생했다고 포인트를 문제에서 딱 집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뿌리 내리듯이 뭔가 형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위로 치솟아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원래라면은 퇴적 환경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착하신 추하연 선생님께서 암기를 극도로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뿐하게 패스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할 것은 여러가지 지질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저는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습곡이나 단층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부정합은 나중에 배웁니다. 습곡, 단층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얘가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학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용은 또 쉬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습곡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습곡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땅이 생겼는 거, 그거를 습곡이라고 하고요. 습곡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형성이 되겠죠. 이 힘에도 종류가 있는데,
장력, 횡압력 그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이제 습곡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습곡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배사와 향사를 자주 묻거든요. 습곡 구조에서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뭐 여기 이런 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배사라고 하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 여기 이런 데를 이제 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곡축과 날개가 있는데 습곡축이라는 게 습곡 구조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여기에서는 제가 좀 차이가 없게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습곡축이 되고요. 습곡축 양측의 경사면, 그러니까 얘가 입체로 나타내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습곡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별거 없는 게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 정습곡이란 이제 습곡축 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이고 두 날개의 모양이 대칭적인 습곡, 한마디로 이상적인 습곡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고 습곡축 면이 이렇게 서로 평행하고 이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이고 이제 이 날개가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뭐 함수 그리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사실 정습곡이 일어나기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사습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경사습곡은 습곡 측면이 기울어지고 두 날개의 경사가 서로 다른 습곡입니다. 뭐 설명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습곡 측면이 이번에는 그리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고 두 날개의 경사가 달라요. 이쪽 경사가 이쪽 경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좀 현실에 있을 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횡하습곡이라는 게 경사습곡의 사실 일종인데 습곡 측면이 거의 수평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습곡 측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습곡이 일어나서 이렇게 습곡 측면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완전 평행하면 그 말이 안 되고 그냥 거의 수평으로 기울어져 있는 습곡이 횡하습곡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이란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지층이나 암석에 이제 힘이 작용해가지고 습곡처럼 휘어지면 좋은데 휘어지지 않고 이게 땅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제 끊어진 걸 안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위나 아래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서로 어긋나 있는 지질 구조를 형성하면 단층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단층의 종류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단층이 있고 역단층이 있고 주양이동 단층이 있습니다. 정단층이란 이제 지층에 장력이 작용하여 가지고 이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 이거를 정단층이라고 하면 좋고 역단층 같은 경우는 이제 횡압력이 작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거. 그러면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양이동 단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층에 아까 정단층하고 역단층 같은 경우는 뭔가 위아래로 작용해서 얘네가 이동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얘는 수평방향으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서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입체적으로 좀 그려야 되는데 어렵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가지고 형성된 단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부터 막 상반과 하반을 제가 얘기하는데 얘네가 뭐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 상반하고 하반이 뭐냐면은 그냥 저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게 상반이고 왼쪽에 있는 걸 하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정단층하고 역단층의 구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역단층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끄으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상반이고 아래에 있는 게 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좀 평행하게 그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나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여기에 수직측으로 여기에서 수직측으로 딱 하면 위쪽에 있는 게 상반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하반입니다. 웬만하면 오른쪽이 상반이고 왼쪽이 하반이에요. 이거는 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정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부정합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은 뭐 일반적인 지층도 있고 막 습곡도 있고 막 단층도 막 나타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부정합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합이란 이제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다가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퇴적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구조인데, 말로만 설명하면 모르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지층이 있었다고 칩시다.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바다가 위에 있고요. 근데 갑자기 땅이 뜬금없이 융기를 해가지고 요 위에 있던 표면의 일부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게 바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위층에 있는 놈들은 풍화하고 침식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있던 애들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위치하던 이제 지층이라 해야 되나 땅이라 해야 되나, 얘네가 아무튼 깎여 나가게 돼가지고 높이가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풍화 침식이 일어나고 다시 침강이 바닷속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다시 퇴적 환경이 형성되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다시 지층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만 들으면은 당연한 얘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제가 지금은 뭔가 이상적인 상황을 그려놨는데, 이 상황처럼 이제 습곡하고 단층 같은 막 여러가지 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부정합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단층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부정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막 사라지고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이 부정합에도 종류가 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평행 부정합이 있고 경사 부정합이 있고 난정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자 설명하면은, 일단 평행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린 이 이상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부정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존재하던 지층들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얘네가 부정합이 일어나고 난 뒤에 부정합 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 지층을 면하고 평행한 거를 평행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사 부정합인데, 경사 부정합이라는 게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 지층이 막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고 쳐요. 근데 얘가 융기를 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냥 얘가 올랐다 내려갔다만 반복한 게 아니고 막 습곡이 형성돼요. 융기를 합니다. 와 씨 바로.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게 돼서 이 윗부분이 잘려나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땅이 위쪽에 굽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부정한 면이 형성돼서 쌓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이게 부정한 면이라고 하면 습곡 막 이런 식으로 흔적 남아있고, 이거 이렇게 쌓여있고 다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쌓이는 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건데, 이거는 아까처럼 평행하지 않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난정합, 얘가 좀 평행 경사랑은 다른 좀 독특한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서 만들어진 화성암, 변성암 같은 게 융기해서 침식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어 형성된 부정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로만 보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자면,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마그마 같은 게 관입을 해요, 밑에서.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심성암이라 치면은 이 부분은 그거 밑에 있던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 암석보다 온도가 높아서 주변 암석들을 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지층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주위 지층들도 막 이런 식으로 변성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막.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융기가 되고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거 과정은 생략할게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겠죠. 이것 부정한 면이라고 치고, 경사부정합도 티가 나긴 하지만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 둘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티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얘는 아마 서로 판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덜 배웠거든요. 이제 뭔가 습곡, 단층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구조를 설명해 볼게요. 전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화성암에 형성되는 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주상전리가 있습니다. 주상전리란 길쭉한 기둥 모양인 전리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 과학동화 이런 거 보거나 제주도 놀러 가보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물 같은 걸 소개를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거를 이제 전리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식으로 형성된 거냐면, 공기 중에서 이제
용암이 분출하는데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냉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방향에서 같은 간격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빳빳한 육각형 모양이 형성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리가 형성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주상 전리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전리가 판상 전리인데, 이게 이제 얇은 판 모양의 전리로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심성암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난정암에서 좀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심성암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양파까기 모델이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심성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융기를 해요. 이건 지우 이렇게 융기를 했는데, 얘가 풍마 침식 작용으로 제거가 되게 되면 하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해가지고 서서히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면에서부터 평평하게 쪼개지는 판상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그림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제 풍화 침식이 작용하게 되면은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바깥쪽을 좀 팽창하게 될 거겠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좀 이런데 좀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걸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네 또 중요합니다. 얘네가 시험에 또 나와요. 일단 먼저 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아까 난정압 설명해서 잠시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지층이 있고 요 밑에 마그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마그마가 이제 주변의 암석보다 밀도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들보다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녹이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입한 마그마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했다고 치면은 얘가 주변을 녹이면서 변성작용이 주변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변 지층하고 변성인 지역 사이에 이제 뚜렷한 경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암석의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원래 같으면 지층이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었는데 여기서 마그마가 딱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신생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판별하기가 쉽죠. 아, 마그마가 관입했고 얘는 뭐 여기에 있는 지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린 애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포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입을 설명하면서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을 뚫고 들어갔는데, 마그마가 이제 또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관입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관입을 할 때 주변에서 지층에서 막 암석들이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마그마 속에 유입되게 되면은 마그마의 온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얘들을 녹일 수 있어요. 근데 마그마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관입한 애들도 좀 식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암석이 들어가면은 얘네가 다 녹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추후에 지층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관입암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암석이 나타납니다. 이 포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녹지 않고 마그마 속에 남아있는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웠는데,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퇴적암 지형에 대해서 배워야 될 차례거든요, 원래 같으면. 근데 이거는 암기를 싫어하시는 저희 착한 추하연 선생님이 또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수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